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만찬 회동이 어제 예정돼 있었는데 호우 경보로 결국 취소가 됐고요. 앞으로의 전망, 다양한 정치 현안들이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좋네요. 얼굴 좋죠. 예, 예. 걱정이 없습니다. 얻어 맞아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뭘 누구한테 얻어 맞겠습니까? 예. KBS가 지금 예. 명제 경각 아니에요. 그런 이게 것 말이 되는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 세월은 갑니다. 세월은 갈까요? 이 김여정이 북한의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정원장님 오시면 꼭 한번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나는 두 가지 의미를 보는데요. 예. 지난번에 우리를 비난하면서도 외무성에서 예.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김여정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호칭한 것은 이 국가 체제로 완전히 가는 것 아니냐. 너희와 우리는 남이다. 남이지요.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남북이 공동 유엔에 가입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반도 이국가 체제를 국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인정한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헌법상으로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다. 그렇죠. 우리 국민이다. 예. 이렇게 해서 뭐 서해 사건도 지금 저도 재판받고 또 뭐 송복시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탈북민도 받아주고 있는 거죠. 받아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이 대한민국 호칭을 쓰면은 한때는 우리를 존중해 준다 하고 좋아했어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리는 북측에서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꼭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후 제가 8.15 때 두 달 후에 올라가서 3시간 반을 얘기할 때도 김정일은 깍듯하게 대한민국에서 한국이라고도 잘 안 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측을 쓰고 저는 북측에서 또는 때로는 북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의미? 존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에 이어서 이렇게 대한민국 칭호를 한 것은 이제 외국이다. 근데 그게 이 시점 자체가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사실은 그런 발언들 뭐 민족 공동체랄지 그런 남북기본 합의서랄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상당히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김용호 교수 같은 사람을 통일부 장관을 시키는 윤석열 인사는 망사예요. 근데 차라리 그런 사람은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돼요. 차라리 국방부 장관을 시켜야 돼요.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우리 주적이고 전쟁의 대상이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적대적 관계였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남북관계 얘기를 할 때는 미제국주의자 앞제비 남조선 인민들은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그런 말은 안 썼단 말이에요. 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지금까지 안 썼는데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강대강으로 뭐 완전히 전쟁하자는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과 북한이 지금 보도에 의하면 중국, 싱가포르 제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특사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코스에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김용호 교수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더 강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일부의 역할 변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김영호 교수를 인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김여정 북한에게 영향을 미쳐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 게 아닌가.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과거에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는 굉장히 호의적 용어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호전적 용어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군요. 양평 고속도로는 이게 정치 쟁점화가 됐습니다. 근데 백지화 선언 느닷없이 백지화 선언이 나와가지고 그건 자다가 봉창 때린 소리인데 경기도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왜 해남 땅끝 마을에서 경상도 울릉도에서도 국론이 분열돼가 시끄럽게 합니까? 이것은요 처음부터 잘못이에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2만여 평을 거기에 가지고 있는데 고속도로 정점을 땡겨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출세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영부인이 됐으면은 그 가족들도 그 영광으로 생각하고 돈 벌 생각 안 해야 돼요. 그런데 2만여 평을 가지고 고속도로 종점을 그리 땡겨갔다? 이건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인데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그래도 미래가 있고 참 괜찮은 정치인인데 대통령 후보를 바라보는 사람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총대를 매준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본인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예타한 원안대로 돌아가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전문가 아니에요? 자칭 타칭? 아니 입시 문제 논의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더니 이 문제는 또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라? 이건 말도 안 되죠. 또 심지어 뭐 국토부에서는 뭐 설계하는 사람이 변경했다? 이런 엉터리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만기 칠남하고 모든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타 원안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과를 하면은 백지화를 철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방금 윤상현 의원도 변경안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강상면 김건희 일가 땅 쪽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쪽으로 그냥 변경하는 게 낫겠다는 식의 말들이. 합리적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 김건희 영부인 일가가 2만 평 땅이 있다. 국민이 납득해요? 저는요 공직을 위해서 땅 한 평 안 사봤고 주식 한 주 안 사봤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언제 땅을 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족 땅이 2만 평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국회에서 2022년인가요? 지난해죠. 지난해 한준호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물었죠. 확인해 보겠다라고. 그래서 그쪽에 땅이 존재하고 있는 거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또 몰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거짓말도 탄로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본래 원안대로 가면은 거기 전 민주당 양평군수 땅이 있다. 그분은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길도 없는 산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민주당 양평군수가 그 정보를 알고 땅을 샀다고 하면은 조사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김건희 여사 2만여 평의 지가 상승을 위해서 그리 땡겨왔다 하면 이것도 조사해서 형사처벌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통령 영부인, 부인, 장모, 처남은 괜찮다고 하면은 나라가 아니죠. 근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영부인 일가의 땅이 그쪽에 있는 것을 알고 뭔가 맞춰서 국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 만약 그렇죠. 상식 밖의 일인데 믿기가 좀 힘든데. 밖의 일이죠. 예. 상식 밖의 일이고 예. 만약에 그 땅이 거기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은 예. 사전에 공표를 하고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가족들도 그 땅을 팔았다 하면 별 문제예요. 그런데 요즘 그런 총대 매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모른 척하고 그 국민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총대 매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뭐 진짜 우연의 일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땅에 관해서 뭐 내가 뭐 기탁을 하겠다거나 뭐 선산 말고는 내가 다 기탁을 하겠다. 아니면 뭐 공시가나 뭐 그 이하의 가격으로 다 팔겠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아니 거 아닙니까? 그 판단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아닌가?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그럴 분들이 그러한 아니다. 생각을 가진 분들이면 거기에 땅도 예. 안 사고 예. 그렇게 땡겨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다시 말씀드려서 원한 대로 가라 이거죠. 원한 대로 예타 원한 대로 가고 군수가 전 민주당 출신 군수가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수사하고 수사해라. 김건희 여사 일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도 수사해라. 예. 봐주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상규명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원희룡 장관은 왜 갑자기 총대 맸다니까요. 총대 맨 거다. 그래야 자기가 국회에 나가서 돼서 다음 대통령 후보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저는 원희룡 장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예. 참 미래가 있는 참 좋은 정치인인데 이번에 왜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말썽이 되고 또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입냐 저는 아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예. 모든 것은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대로 가면요 국민들이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는 투기꾼이다 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한대로 돌리고 군수도 김건희 여사 일가족도 그 문제를 수사를 해서 밝히면 된다. 만약 잘못이 있다 하면 처벌해라. 저는 그것이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국정조사나 이런 거를 해서 국토부와 양평군 간에 오고 간 뭐 서류를 다 좀 보자. 그러면 뭔가 진상규명이 될 수도 있습니까? 수사를 안 해도? 진상규명은 되죠. 예. 그렇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국론 분열과 싸움이 계속됐냐고요. 예. 대통령 영부인도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냐고요. 왜 간단한 길. 제 말 들으면 잘 된다니까요. 차라리 그냥 다 수사해라. 아니 예. 원한대로 돌리고 원한대로 돌리고. 수사해서 예. 문제가 있으면 처벌해라.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혁신위가 지금 뭘 혁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잘한다고 봐요. 어떤 이제 점에서? 출범해서 예. 구성이 됐는데 아니 불체포 대권 내려놔라. 이건 국민이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돈봉투 관계로 한동훈 장관이 20여 명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도 연결이 안 돼요. 뭐 보좌관은 구속됐다고 하지만은 연결이 안 되고 보세요. 오늘 아침 전부 신문들의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예. 대북 지원 대북 사업 잘하라고 이재명이 말했다. 저라도 만나서 알았으면은 대북 사업 한다고 하면 잘하세요. 그러지 그럼 뭐 하지 마세요. 이러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돈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북 사업 한다니까 잘하세요 했다고 그걸 꼭 한 것처럼 흘러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듯이
그러한 문제가 있지만은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불체포 특권을 우리도 하겠다. 혁신위에서 한 것은 잘했잖아요. 그리고 요즘 민주당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단합이에요. 단합이다. 그리고 강한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에게 혁신위에서 경고를 한 것은 잘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뭐 이상민 의원 뭐 이런 분들 아니 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유쾌한 건 결별 아니고. 예. 뭐 분당 분열을 뭐 얘기하는 예. 것은 아니에요. 분당하면 자기들이 산대요? 다 죽어요. 죽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낫죠. 아니고 낫다가 아니고 네. 백지장을 맞들면 찢어질 수 있다. 아 찢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은 이낙연 극단적으로 되죠. 그게 이낙연 이재명 그 두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예. 추미애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러한 말씀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말할 수 없지만은 예. 과거부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소위 단합, 통합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찢어지면은 분열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있다 하는 원론적 말씀을 했겠지. 추미애 전 장관님들 민주당이 분열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 원하겠느냐.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그리고 당에 어떤 메시지를 당장 줄까요? 글쎄요. 어제 저녁에 예. 폭우로 취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참 잘했다. 만약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되는데 두 분이 만났다고 하면은 또 입방아를 당할 건데 잘했다라고 예. 했지만은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예. 만나야죠. 왜 지방 나들이 하느냐.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한테 갔을 때 아마 두 분이 벌쩍 일어나서 빨리 만나라.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해라.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말씀 내용들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나라도 걱정하고 민주당도 걱정했다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다.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여 투쟁에 나서라. 이것이 민주당이 살 길이지. 만약 지금 참새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왜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만나느냐. 왜 이재명을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곧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으로 가는 길이다. 화합해라. 단합해라. 이걸 얘기했는데. 화합하고 단합하면 혁신이 될까요? 혁신을 할까요? 그래서 혁신을 해야죠. 단합한 다음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단합하면서 혁신을 해야죠. 단합하면서 혁신을 그렇죠. 해야 된다. 예. 그 근데 단합은 단합하면서 기득권이 더 공고해지지 않을까요? 단합하면서 뭐 그냥 아니 그냥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아니죠. 예. 그러한 것은 담합이에요. 담합이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단합에서 그 자체가 민주당의 가장 큰 혁신이다. 강한 민주당이 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혁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혁신위원장한테도 저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단합하면서 혁신하라. 그 단합 안 하고 헤어져 가지고 예. 분열돼서 사태질하면 누가 좋아요? 내년 총선 실패하고 정권 교체 못하면 또 다른 윤석열 정권이 계속되면 나라 꼴이 되겠어요? 원장님 총선 나오세요? 나오죠. 왜 웃으세요? 아니요. 좀 너무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저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총선 출마로 몰아가고 있다고요. 끌어들였다. 예.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어디 혹시 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지역은 아직 않고 결정되지 않았고 제 목포나 예. 제 고향 해남 진도 완도에서 서로 오라고 하지만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목포에 갑니다.
예. 왜냐하면 제 후원회장을 12년 해준 제 선배가 아주 건강이 나빠졌고 그러시구나. 또 제 예. 후배 한 사람도 나빠졌다가 하니까 가서 두 분 병문안하고 올라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민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예. 오해하니까.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이슈들 이분의 시각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건강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예. 그 어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 그리고 3가지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실시간 모니터링,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준치 초과 시 즉각 한국에 통보. 이거는 우리가 최대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나토 정상회담에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서 예. 그래서 일본 수상을 만나게 되는데 예. 그 만남에 이런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례적인 회담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례적인 회담이었다. 네, 예. 지금까지와 상황이 별로 크게 변화한 게 없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IAEA가 저희 제출한 그 연구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별로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일관된 주장이고, 그렇죠. 일본 정부는 저희 오염수 방출을 갖다 강행을 할 세세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니까 하나는 의례적인 수식어를 많이 동원해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정도의 얘기라는 건 사전에 다 예견했던 바예요. 네. 사실 염려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방류를 한다면.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IAEA가 이 과학적인 검증 끝에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일반 국민 정서로서 봐서는 그게 꼭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좀 이렇게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쿄전력이 그동안에 성실하게 뭔가 원전을 잘 운영하고 사고 이후에도 잘 대처를 했느냐라고 하면 뭔가 감추고 은폐하고 속이고 그런 전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과거에 그 사고가 나기 이전에 예. 이미 도쿄전력에 관해서 그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 내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 도쿄전력이 그 경제를 위해서 자꾸 감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혹시 지금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소금을 사재기를 한다 이런 현상들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류를 하면 수산물을 좀 적게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럴 네. 수밖에 없다. 네. 예, 과도한 우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요? 과도한 우려. 과도한 우려라고 하는 것은 네. 국민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누가 과도한 우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아마 그 광고 캠페인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서 삼중수소 안전하다 이렇게 국민에게 안심을 하기 위해서 네. 정부가 그러는 광고 캠페인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광고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금방 국민의 우려가 불식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난 봐요. 근데 한쪽에서는 이게 일본 정부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국민의 정서가 그래요. 네. 마치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좀 슬기롭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봐요. 또 한 가지가 우리익이 전혀 없잖아요. 하여간 방류와 관련해서는. 예. 한국의 이익은 전혀 없는데
그 한국의 이익이 전혀 없고 손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산업이나 이쪽은 타격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방류로 인해서 예. 수산업자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정서가 혹시라도 거기에 뭐 오염이 되면은 건강에 해가 될 거라고 염려를 하기 때문에 예. 상당 기간 동안에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른 나토와 대서양과 태평양이 같다.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로 한국이 들어가는 듯한 그런 좀 강한 말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내가 보기에 예. 우리가 무슨 나토의 집단 안보 체제에 들어간다 하는 자체는 너무 성급한 그거는 아니겠고.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예. 뭐 나토라는 것이 1949년에 창설이 됐을 적에 예. 당시에 소련에 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다가 성립된 동맹 체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저 냉전 체제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1991년 소련이 와야 된 이후에 나토가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가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나토가 결속을 하게 되고 지금 나토가 다시 세계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 체제였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국이 부상과 함께 해서 이 중국과의 냉전 체제를 갖다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 태평양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태평양에 있는 소위 미국의 동맹국들, 한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네. 이 네 나라를 갖다가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소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이번에 가서 우리 대통령도 발언을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나토에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할 거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은 나토 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만약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구라파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고 네. 최근에 와서 독일이나 폴란드 같은 데서 이 극우 세력이 상당히 이 강력하게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거고에는 구라파의 정치 환경 자체가 변경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휴전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종결이 됐을 적에는 결국은 나토도 새롭게 좀 정립을 갖다 해야 되고 그때 사실은 뭐 태평양 국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는 그때가 와야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제닛 앨런 장관도 가고 블링컨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뭐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막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뭔가 기조가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뭐 내가 보기에는 경제 문제에 관해서 세계 경제를 정상으로 회복을 하려고 것 같으면은 중국 경제를 도외시하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포션이 한 18% 이상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렇게 큰 소위 세계 경제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제외를 해가지고서는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금 이번에 미국의 재무장관 옐런이 가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할 것 같으면 이게 하나의 커다란 재앙이 될 거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딱 바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갖다가 억제하는 조치는 유지할지 모르지만 기타 다른 상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 문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기존의 스탠스가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이 조금 좀 있고 그랬었는데 이게 뭔가 되돌린다거나 기존의 관계가 좀 더 개선된다거나 이런 거에 과거의 발언들이 좀 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필요불가능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안보 체제를 갖다가 확실히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분단국으로서 중국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백안시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다 더 소위 정교한 외교를 갖다가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참조할 것이 뭐냐면은 과거의 서독 정부라는 것이 나토의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형성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의 그 동독 분단국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소련과의 관계를 갖다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통일까지 이루었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참 남의 나라의 경험이지만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들어오니까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근데 그 정도의 관계 유지는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국과의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중국과의 관계는 별로 뭐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다? 네. 그러면 뭔가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지금 나토까지 가서 무슨 나토와 협력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이 분단국으로서의 북한을 영원히 이렇게 싹 무시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북한과의 관계를 갖다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갖다가 이렇게 토의시해 가지고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위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을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 헌법에도 한반도와 부속 영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탈북민들도 우리 민족이니까 비자 없이 받아준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나라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김영호 교수 같은 경우에 통일부 장관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분은 김정은 정권 타도 북한 체제 파괴 이게 뭐 국방부나 뭐 국정원이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적합한가요? 아니 뭐 그 사람이 그런 저희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네, 내가 보기에 뭐 우리나라의 통일부라는 것은 통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난 보기 때문에 뭐 누가 가서 뭐 통일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개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통일 문제에 관해서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정부 근데 그 전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사실 첫 일성이 통일 정책이나 남북관계 대화와 관련해서는 전 정부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어느 시점이든지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더라도. 누가 통일부 장관이 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북한은 최근에 뭐 저희 김여정이가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1991년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유엔에 인정한 두 정부가 한반도에 생겨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국제법상으로 두 독립된 국가로 존재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국가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같은 한 민족이고 이게 억지로 분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 역사적인 순간이 돌아갈 것 같으면은 우리도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무슨 통일이라는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대화는 어느 때인가 시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럼 북한의 저 제스처 그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ICBM을 발사하고 저거는 인정투쟁입니까? 대화를 좀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대화를 절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대화를 절대 안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쪽도 있을 수가 없다. 북한도 그렇고 북한도 이제 앞으로 생존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소위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보기에 국가로서의 존재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이 자꾸 핵 개발을 하고 그러고 미사일 날려하고 그게 이제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것이 어느 한계에 봉착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무슨 뭐 소련이 과거에 뭐 미사일이 없고 핵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그렇죠. 가서 이 경제난으로 무너지는 국가라는 거죠. 것이 예. 국민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으면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체제 자체가 존속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 순간이 언제 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뭐 예. 외형적으로 통일 이런 얘기를 하지를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통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도래됐을 적에 우리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잘 준비가 됐느냐. 예. 그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차관 인사, 대통령실에 있던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쭉 진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나는 뭐 그걸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별 큰 의미가 없다 그것도. 예. 뭐 차관이 가서 뭐 부처를 갖다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체제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MB 계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 뭐 장관했고 득세했던 사람들 뭐 이동관 특보랄지 유인촌 전 장관도 지금 또 문화특보가 됐다고 하고 이동관 전 수석이죠. 그때 또 청와대에서 언론 장악 문건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굳이 뭐 임명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유인촌 문화특보는 임명이 됐고요. 이 전반적으로 MB 계열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연관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MB 정권에 어떠한 연계가 있느냐 이걸 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에 소위 정치를 하겠다고 6월 30일인가 결심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소위 지금 대통령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과거에 MB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거기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과거에 뭐 정권을 이렇게 이끌어왔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 정치를 시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인적인 연고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 사실 사람을 찾으려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런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지금 MB 계열이 저희 윤석열 정부의 초기에 많이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람직합니까? 이게 바람직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할 일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에 그 이상의 인적 자원이 없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네. 이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외의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쉽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좀 더 인재풀을 크고 넓게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이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선거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편 협상 시한이 15일인데 바로 코앞인데 뭐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뭐 선거법 협상이라는 게 과거 국회에서도 보면 늘 그런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가다가 결국 가서 그냥 마무리 지면서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서 묘한 선거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 과거의 관행인데 이번에도 내가 보기에 뭐 선거법 중대선거구니 뭐니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무슨 뭐 김기현 대표 얘기대로 뭐 국회 인원수를 무슨 30명 30명 줄였다. 나는 그 근거도 어디서 기초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냥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요.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그러면 결국은 과거처럼 막판에 지역 선거구 선거 구역 정도 조금 조정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그런 정도 되겠죠. 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 지난번 선거법을 뭐 잘못 만들어 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비례대표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위성정당. 위성정당 이런 거는 이번에 뭐 자기네들 양당이 서로 합의를 하면은 그 정도는 없애고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정치는 내전 상태입니까? 정서적 내전 지금의 상태입니까? 정치라는 거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다. 양당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이건 당면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두 정당이 서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 네. 없고 서로 찌고받고 싸우고 이런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아니라 하나의 두 정당이 투쟁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이것이 변화될 수 있겠느냐. 예. 이거는 두 정당이 몇 개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 결심이라는 건 두 정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결심. 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다시 국회에 진입을 시켜가지고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이 각성을 하면은 그게 가능해진다고 난 봐요. 근데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는 게 또 기존의 정당에서 있었던 분들이 공천 떨어져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정당에서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좀 새롭게 우리는 이 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정치는 당분간 미래가 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워낙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독재 권위주의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 역사가 좀 약해서 시민사회가 저변이 확대가 되고 굉장히 좀 강한 시민사회 그리고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시민사회가 있으면 미국이나 서구처럼 이렇게 막 뭐가 등장을 할 것 같은데 마크롱처럼 뭐가 등장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저변이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역사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동성이라는 것이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발전을 시켜온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 뭐 이승만 독재 정권도 국민이 무너뜨렸고 박정희 소위 유신 체제도 국민이 무너뜨렸고 네. 전두환 체제 시대에 1987년 민주화도 결국은 국민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정치권이 대한민국의 뭐 민주화를 했다는 얘기는 이건 말짱 그건 거짓말 같은 소리예요. 그냥 국민이 했었기 때문에 예. 국민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 30여 년 동안을 갖다가 체험을 했어요. 예. 지금 당장에 우리나라의 아주 가장 시급한 사태가 뭐냐면은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지금 형편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것을 방치하고 갔을 적에 나라가 과연 존속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치권이 사실은 정치에 진입한다고 보는 것은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거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알런 머스크가 전기차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을 적에 그렇죠. 다들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자동차 만드는 인간들은 전부 다 저게 뭐 아무것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하면은 국민이 굉장히 호응할 거라고 봐요. 그 한국 정치의 일론 머스크가 금태섭이나 양양자나 뭐 누가 보입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네. 지금 뭐 두 사람이 뭐 새로운 정당을 맺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 김태섭 의원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무슨 사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네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하는 것을 국민에게 어필을 해란 말이야. 예. 국민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크론이 등장하는 불란서 정치에서도 과거에 드골이 만들어놓은 불란서의 근대화 과정 이후에 그 후에 집권한 이 집권 세력들이 하등의 불란서에 더 이상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 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마크론이 아무리 정치적인 기반도 없던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를 남긴 거예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절대 고쳐서 못 씁니까? 내가 보기에 두 정당은 지금 하는 행위를 놓고 봤을 적에 전혀 내가 보기에는 고쳐서 못 씁니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나는 없다고 봐요. 만약에 외부에서 충격을
바뀌 오면 또는 뭐 민주당은 혁신위를 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가서 일정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두 당이 어느 정도 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지도 몰라요. 잃어봐야 안다. 그렇지. 그래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구조적으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그 혁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그립감이 장악력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득권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추미애 조국 전 신당 이야기도 나오던데. 글쎄요, 나는 그 사람들이 뭐 신당을 한다고 그래서 그 신당이 될 것 같지도 않았던데. 그거 뭐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다. 예. 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선은 너무 그 정치나 행정에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핵심 그 논란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는 거는 원희룡 공교부 장관께서 너무나 성급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급했다. 예. 그거 다 이미 다 계획이 돼서 추진될 상황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뭐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하고서 백지화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아니 변경안이 정말 합리적이고 대안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설사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지. 설명을 해야 우리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됐다는 걸 설명을 해야지. 그것에서 문제가 조금 발생하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그걸 백지화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정치 문제가 되는 걸로. 근데 원희룡 장관이나 뭐 집권 여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그 흑색 선전을 하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니까 흑색 선전을 하더라도 그거를 합리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집권 여당과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여당이라는 게 이게 대화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야당이 공격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공격을 하는 그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장관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해결을 해내야지 뭐. 다시 뭐 백지화를 되돌리든지.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권세부 장관 자기 책임 안에서 뭐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지 뭐. 근데 그 집권 여당은 사과하지 않으면 뭐 재추진하지 않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또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사과를 하겠어요? 네, 그 사람들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부총리라면 원장관 해임 건의를 하겠다. 글쎄요. 경제부총리가 할 역할. 내가 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각에서 장관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무슨 부총리가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에 맞지 않는 얘기. 그래도 사실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는 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국무총리 정도는 뭔가 이런 일에 관해서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거는 사실은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고난이 많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국무총리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다. 마지막으로 고쳐서 못 쓴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고쳐서 쓰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어떻게 좀 해라 뭐 이런 말씀 나는 뭐 내가 그 두 당을 다 경험을 해봐서 알지만 그 두 당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예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이 두 당의 버릇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불하고 욕만 하지 말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탄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이 각성을 갖다 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정치를 바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7월 27일인데요. 6.25 전쟁,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70년 흘렀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죠. 한국은. 한반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전협정 70주년인데 그 최근에 지난 22일이었네요.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과거 이런 발언들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까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섬뜩하죠. 예, 섬뜩하더라고요. 네. 예. 이제 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예. 말하자면 즉시 대응 태세, 지금 북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한미동맹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군 사령관으로서는 이제 목표가 완벽한 대응 태세 준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 지도자의 역할과 관점은 달라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를 관리하고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일 터인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위기를 관리하고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 지도자의 덕목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오히려 예. 지금 외교 안보에 관한 일련의 행보가 강대강을 더욱 부추기고 긴장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설마하지만 사실은 지금 지구상을 둘러보면은 최대 화약고는 한반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그 위기 관리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좀 불안한 요소입니다. 예. 근데 정부는 힘을 통한 어떤 평화, 그 힘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취임 이후에. 일찍이 예. 냉전 종식의 주역이었던 고르바초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공포를 안겨주는 것으로 해서 이루는 안보는 하책이다. 상대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사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쟁 불사를 외치면서 얻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건 궤변입니다. 그럼 핵잠함이나 이런 데 이제 탑승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상대에게 어떤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전력이잖아요. 잠수함 하나가. 네.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어떤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가 없다. 지금 비정상이죠. 예. 말하자면 과거의 냉전 시대, 그게 지금 한반도에서 복사판인데요. 과거 냉전 시대에는 그러니까 수만 개, 12,000개씩 2만 개씩 갖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건드리면 나도 너희를 죽인다. 서로 이걸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불렀잖아요. 상호는 이제 M입니다. M, 예. mutually. 확증은 이제 A예요. 예. A는 assured, 확증. 예. D는 이제 파괴는 이제 예. destruction. 예. 이걸 MAD거든요. 공교롭게. 미친 거네요. mad. 미친 예. 짓이거든요. 예. 근데 미친 세상을 세월을 넘어서서 탈냉전으로 왔단 말이죠. 30년. 이 탈냉전의 시기의 시발점이 독일 통일 아닙니까? 베를린 장벽의 붕괴. 예. 그런데 한국은 이 탈냉전 30년을 지나고도 여전히 휴전 상태잖아요. 오늘이 정전협정일인데 정전협정은 이거거든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협정이거든요. 정전협정 서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후적 평화적 해결까지, 이 한반도 문제 최후적 평화적 해결까지 무장행동을 정지하는 협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장행동.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격 중지 상태를 70년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배경이 뭐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지정학입니다. 정치. 결국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 정치 아닙니까? 예. 분단된 독일의 분단을 해결하는 것이 독일 정치였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정치의 본령은 통합인데요. 국민 통합,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분단의 통합인데 국내 정치의 남북 문제를 종속시켰죠. 국내 정치를 이용해서 정권 때마다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지금 극단적인 현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정학. 전 세계에서 1, 2, 3, 4등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이 둘러싸고 있는 이 한반도. 이 속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까지 무장행동 정지라는 이 정전협정을 뚫기 위해서는 주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체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종된 상태에서 이 미일 중러 4강에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남북이
분단되고 서로 적대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미국의 이익입니다. 중국의 이익입니다. 일본의 이익입니다. 4대 강국의 이익이죠.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묵묵히 평화협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라도. 다시 평화협정입니다. 예. 어떻게 해서 세계 동서고금의 전쟁사에서 1차 세계대전 베르사유 조약으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바로 다음 해 2, 3년 내에 임진왜란 7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대사가 가서 해결하고 사과받고 포로 데리고 귀국합니다. 자, 7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 못한 정치의 무능함 이 주체의 결여 이것을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하는 윤 대통령이 오늘 이 시점에서 새겨야 할 것은 오늘을 평화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도 이런 신냉전적 분위기에 편승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나쁠 거 없다. 우리 입장에서도 전승절 이번에 뭐 기념한다고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 그다음에 중국도 초청을 한 건데 이게 뭔가 우리는 그냥 북중로로 쭉 가겠다. 뭐 이런 사인입니까?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요. 예. 지금 좋습니까? 북한? 좋아 죽겠죠. 북한은 좋아 죽겠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연변대학 초청으로 가서 조선반도 연구소 학자들하고 토론하는데 제일 귀에 들어왔던 게 그거예요.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가게 되면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느냐. 첫째 미국이다. 그다음 또 하나 북한이다. 북은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동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지난 30년입니다. 그래서 핵과 미사일에 매달렸었는데 오늘 현재 어떤 국면이냐. 두 개의 무기를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나는 핵무기 카드를 쥐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 UN 상임이사국 플러스 이스라엘 90개, 인도, 파키스탄 170개씩 갖고 있는데 이제 북이 새로운 핵 국가의 강자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이제 자신들도 이제 절대적인 핵 억지력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가 하나의 동맹은 붕괴됐고 소멸했고 하나의 동맹은 배반했다고 얘기했던 북한인데 두 개의 거대 강대국이 뒤편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전승절 행사에서 한쪽은 러시아 국방장관 한쪽은 중국 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열병식을 거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핵무력 고도화를 어떻게 보면 중국 러시아로부터 승인받는 자리가 됩니다. 그렇게 그 이상의 있겠네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습니까? 유엔 안보리도 지금 무력화돼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지 하책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음 달 18일에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난단 말이죠. 그것도 주로 이제 안보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건 그냥 이 캠프 데이비드로 볼 것이 아니라 뿌리는 어디 있느냐. 작년 11월 푸놈펜 성명입니다. 푸놈펜에서 한미일 정상이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세 정상이 만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강제징용 문제를 넘어서서 한일 정상화를 푸시했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뭐 회담 기간은 15분밖에 안 됐고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대만 문제를 건드렸고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를 얘기한 거죠. 이것이 이제 히로시마에서 잠깐 만났고 이번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 이제 총론은 됐고 이제 강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넘어서서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거론될 겁니다. 미국의 MD망 미사일 요격망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사드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그러니까 중국 견제 봉쇄 억제 전략의 천병으로 나서는 것을 공식화하는 회담이 될 겁니다. 우리한테 좋을 게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면은 우리는 뭐 이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들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통일은 고사하고 평화 지키기, 평화 만들기가 멀어지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일상적인 안보 불안 속에서 시달리게 되면 결정적으로 경제에 타격이 옵니다. 러시아하고 우리가 경제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중국의 시장을 놓치고 얼마 전에 최태원 대한상인 회장인가요?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한국 경제 활로를 찾는가. 이것이 우리 경제계의 지금 비명입니다. 그 소리를 윤 대통령이 들어야 합니다. 예. 근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정권 타도를 외쳤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 그럼 통일부 장관이 뭐 될 것 같아요. 물론 국회에서는 뭐 청문회 보고서는 제출 안 할 것 김영호 같긴 내정자 한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윤 대통령의 머릿속에 예. 남북 대화, 교류 협력 이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제가 31대 통일부 장관 겸 NSC 위원장입니다만 많은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들이 모욕감을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통일부 장관이 NSC 위원장을 한 것도 상징성이 있네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네요. 외교부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그렇죠. 사고하는 거고 예. 국방부는 이제 주적 개념으로 북을 보는 것이고 통일부는 이런 걸 포괄해서 남북의 긴장 완화,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 역할인데 이걸 포기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통일은 필요 없다. 이제 뭐 북진 통일이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백척간두에 낭떠러지로 밀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민이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재권 씨 같은 경우 관상가 풍수지리가라고 하는데 외교안보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예. 외교안보에서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을 크게 뜨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미국의 핵 미사일 잠수함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해 주겠는지.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북한이 과거의 북한이 아닙니다. 2019년까지의 북한과 2020년 이후의 북한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19년까지의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예. 그러니까 협상용 카드로서의 북핵의 존재 이유가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접은 거지요. 하노이 이후에 접은 예. 거죠. 그래서 핵을 국가 운영의 중추에 두고 예. 핵을 통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핵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질주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북의 핵을 내려놓게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강대강으로 맞서는 것 그것은 북이 원하는 바지 지금 윤 대통령은 착각이죠. 우리가 핵 잠수함도 와서 시위를 하고 이러면 북이 무서워서 단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은 지금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는 한참 후에 있다 이렇게 지금 껴안고 있는 거고 예. 러시아도 지금 이번에 평양에 와서 지금 간절하게 북한의 탄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탄약 보냈잖아요. 예. 이제 러시아는 북한의 탄약을 가져갑니다. 이게 뭡니까? 남한은 대리전이죠.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남한의 포탄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북한의 포탄으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는 이 비극적인 살상의 무대에 남북한이 선다는 것 끔찍한 일입니다. 그 대통령께 그 정전협정 기념일에 꼭 이렇게 방향을 좀 바꿔 주라라고 그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런 게 있으실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예. 분단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예. 우리는 나토에 초청받았던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네 나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좋지만 호주, 일본, 뉴질랜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분단국가입니다. 분단국가는 주변 강국과 잘 지내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 아닙니다. 일본이나 호주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른 특수성을 미국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자진해서 먼저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분단국가의 현실을 제발 좀 인식을 그렇죠. 하자 제대로. 본인이 분단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역사가 나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이것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봐야죠. 임기는 곧 끝납니다. 3년 예. 반 뒤면 끝나는데요. 예. 끝났을 때 이 윤석열 시기 5년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약에 두려워해야 이 합니다. 정책 그대로 가면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정책 그대로 가면 어떻게 남북 관계는 될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불안 속에 살고 남북 대화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일 대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이제 미국도 이제 중국을 관리하듯이 북한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남북 대화의 단절 속에 결국 그 왕따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다못해 중국이라도 접촉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예. 사실 미국이 중국 관리하듯이 예. 국무장관 갔죠. 그다음에 재무장관 갔죠. 상무장관도 지금 갈 예정입니다. 예. 키신저 박사도 갔죠. 저 한쪽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할 얘기하면서도 중국과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지혜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잘 지냈죠. 중국 지도자의 존경을 받았죠. 일본과도 또 뭐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협력 열었죠. 러시아와 잘 지냈죠. 외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정동영 상임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합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뭐 오랜만에 또 라디오로 목소리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또 직접 모습까지 보실 수 있는데 먼저 장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제갈공명이다. 또 초안지에 나오는 장자방이다. 또 항우에게 조언을 했던 범정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 현역으로 당에서 일할 때 이제 붙은 호칭인데요. 네. 제가 기자분들한테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들어주고 계속 그렇게 써서 그만 그렇게 됐는데 저는 그런 지략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갈공명과 닮았다는. 그리고 저는 지금은 제갈공명이나 장량 같은 지략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시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책략을 쓰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책략가가 필요한 시대도 아니다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뼈가 되는 말씀 주셨습니다. 책략보다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부터 여쭙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6박 7일 휴가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의 휴가는 어떤 의미를 읽어야 될까요? 저는 그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 체력과 신경 소모가 굉장히 많은 자리예요.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이런 더운 계절에 일주일 정도는 반드시 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야 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장관님이 이전에 이제 여러 역대 대통령하고도 또 소통해 있으실 텐데 보통 우리는 대통령의 사실 사생활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집 안에서의 관저라고 하죠. 네. 예전에는 이제 용산 옮기기 이전에는 청와대인데 밤에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좀 잠을 잘 수 있는 단계입니까? 보통 잠을 못 자고 무슨 뭐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글쎄 수면제를 들어야 할 만큼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으나 네. 대통령의 관저 환경에 안 좋아서 잠을 잘 못 자는 건 아니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면 예. 대통령도 충분히 수면을 해야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끌어갈 거 아닙니까? 피곤할 때는 코도 좀 골고. 물론이죠.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지가 저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제의 저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갔던 곳이 저도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가족들과 함께 갔던 곳이 저도라고 하는데 왜 저도일까요? 왜 거기 선택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짐작컨대는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낼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도 말고 혹시 다른 데 갈 만한 데가 있습니까? 다른데 글쎄 뭐 섬으로 치면 제주도 같은 생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려면요. 그 경호가 국민의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전에는 청남대를 가셨었는데 거긴 이미 개방을 해버렸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간다면 그래도 옛날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이용했던 저도가
예, 제일 무난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선택했다고 보는 거죠. 여름 휴양지로는 또 저도 만한 데도 없을 것이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간 네. 뭐 괜찮으니까 대통령들이 거기 선택했겠죠. 윤 장관님 정도면 저도는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시군요. 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질문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지지율이 한 30%대, 높았을 때는 최근에 한 40% 초반에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국정 운영, 우리 또 대한민국 정치 원로로서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점수를 주실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뭐 이 국민들의 평가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잠깐 40%대 올라갔다 계속 30%대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예. 언론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네. 뭐 두 번 표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서 단임제 대통령은 뭐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지지도가 30%를 거의 고정되다시피 하면 국정 운영에 굉장히 지장이 생깁니다. 힘이 동력이 붙지 않기 때문에. 예. 그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얘기할 수 세 있지 않나 가지입니다. 싶은데 우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이 국민이 원하는 스타일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학의 고뇌자라는 학자가 이런 말 한 일이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은 설득의 능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이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의 그 스타일은 국정운영 스타일은 국민을 설득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림하는 듯한 스타일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몹시 좀 거부감을 준다고 그럴까? 예. 호감을 못 주는 원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스타일의 문제인 거죠. 하나는 이제 국정운영 방식인데 이 의회민주주의 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 그럼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마땅히 입법권을 가진 기관이니까 국민의 네. 대표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과 다수당의 대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한 번도 대통령이 만나질 않았어요. 네. 그렇죠? 아마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만난 일이 별로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국정운영 방식이 네. 의회민주주의 원리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장관님 이 부분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수사 중인 피의자를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느냐. 아니 피의자라도 지금 정식으로 검찰 입건한 일 없잖아요. 아하. 검찰에 수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뭐 대통령은 검찰에 있었으니까 수사 내용, 범죄 내용, 뭐 혐의 내용을 알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일단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 선출됐잖아요. 선출직입니다. 국민의 대표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지만 이재명 대표도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것도 국민을 봐서라도 그건 존중해야 되고,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니까 네. 그런 점에서 당연히 대통령전 만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때도 바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안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의회 민주주의 원리상 그건 안 된다. 심정은 이해하나 국정 그건 운영을 개인의 위해서는 만나야 심정이고 된다. 의회 민주주의 원리상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안 되잖아요. 국회가 원만하게 안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결국 누구의 손해인가요? 대통령의 손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국정 운영 능력의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국민이 볼 때는 대통령이 이제 새로 취임을 하면 더군다나 야당에서 여당으로 이 정당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나는 5년 동안에 국정 운영을 이렇게 이런 과제를 이런 과제를 수행하겠다. 네.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국민에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얻고 그런 그 국정 운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 체계, 정책 만드는 거 이걸 다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취임한 거 아니냐 하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았다고요. 아. 지금까지 국정 운영한 걸 보면 그렇잖아요. 뭐 예.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국정 운영을 우선적인 과제부터 제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고 이런 게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국민적인 실망 뭐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크게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죠. 장관님 이 대목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관님이 좋은 네. 세 가지를 받아들이면 네. 지지율은 40% 이상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모를까요? 왜 안 하는 걸까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윤 대통령 저는 모르는 분이고 아, 예, 뭐 얘기 한번 나눠본 일이 일절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들리는 말은 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국정 운영을 진지하게 이렇게 논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예. 예, 그게 뭐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저는 모르겠으니까. 아. 예. 자, 몇 가지 현안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 또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정치권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관련된 부분인데 바로 지금 또 장관님께서 웃으시는데 환경부 장관도 역임하셨고요. 환경부 장관 역임하셨던 정부가 어느 정부였습니까?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상당히 개혁 조치를 많이 했던 것이 김영삼 정부였는데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바로 양서면이냐 강상면이냐 대통령 배우자 일가의 땅과 관련된 뭐 이해충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이 논란의 이 쟁점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전문성이 전혀 없으니까 어느 노선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할 능력은 없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뭐 김건희 여사 친정 뭐 그 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렇다면 이게 노선을 그렇게 정할 때 이게 반드시 그 문제가 예? 문제가 불거질 될 수밖에 거라 없네요. 불거질 거라고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데요. 아. 왜 그걸 그렇게 했을까? 예. 그러니까 또 뭐 전면 백지화 한다고 그러고 예. 그 전면 백지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땅이면 처음부터 하질 말든지. 저는 그런 점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설사 그 땅이 대통령의 뭐 처가 땅 재산하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밀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의 길이면. 백자를 할 일이 아니라. 그렇죠. 설득을 해서. 예.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지. 이제 와서는 이제 명분이 있고 실리 있고 다 이랬어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이 판국의 해결책은 어떤 쪽으로 끌고 가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무난하겠죠. 그게 어느 노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경기도지사의 판단이 중요하다. 예. 도지사가 자기 그 경기도가 원하는 노선이 있는 모양이던데요. 예. 전 자세한 걸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제일 무난하지 않겠어요? 도지사가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아, 장관님의 설명이 도지사의 판단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니 뭐 경기도지사니까요. 도정을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 정당 소속이 어디가 됐든 그 양평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노선이 좋을는지를 뭐 심사숙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혼자 결정하지도 않았겠죠.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도지사가 원하는 그 도가 원하는 노선이 가장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뭐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장관님의 오늘 해결책이 상당히 신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김동연 지사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잘 없었는데 네. 또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의 현안은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국정실제 운영에 참여한 경험도 있으시고 이동관 방송위원장 후보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게요. 이제 등장하는 정권마다 네. 늘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역대 정권마다. 그건 뭐 예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게 권력한테 워낙 매력적이거든요. 예. 요즘엔 특히 이제
뭐 유튜브도 많이 생기고 다른 수단이 많이 생겨서 예. 영향력이 전만 같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방송의 위력은 대단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대 정권이 다 그렇게 했어요. 뭐 직전에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던 문제인 거죠. 빚어졌던 문제다.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만 빚어진 건 아니나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방송은 어떤 권력이 등장하든 방송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방송인에게. 돌려줘라. 전문가들 방송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자꾸 권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악순환을 되풀이할 겁니까? 저 같으면 뭐 어차피 윤 대통령 뭐 지지도 30%대 갇혀 있는데 네. 겁날 게 뭐 있어요. 저 같으면 정말 이제 선언하고 이제는 역대 정권들이 항상 그렇게 권력의 신여를 만들려고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나갔다. 전문가한테 맡기자 말이에요. 뭐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지지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동관 씨 개인을 뭐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발언 뭐 한 가지만을 가지고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라는 취지는 밝혔는데 공산당 기관지 이야기도 하고 또 무책임한 언론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에 대해서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죠. 네. 예, 원론적인 얘기고 자기 입장이 지금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방어를 한 것이죠. 뭐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장관 맡으셨고 그 외에도 뭐 여러 역대 정부에서 관련된 조언이나 또 역할을 하셨는데 유독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MB 정권 관련된 사람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예. MB 소위 우리가 흔히 MB맨이라고 얘기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그 측근 인사들이 예. 다 뭐 조력을 한다는 얘기 그때부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정치를 할 생각을 했던 분도 아닐 것이고 네. 뭐 졸지에 이렇게 된 거니까 대통령은 나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겠어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후에도 보니까 이제 MB 시절에 일했던 분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뭐 심지어 뭐 좀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뭐 MB 뭐 정권 2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네. 분도 있더라고요. 시즌 2. 시즌 2. 예. 근데 그게 썩 윤 대통령한테 유리한 판단은 아닌데 그러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람은 써야 되겠고 예. 조금 검증된 사람이면 좀 좋겠고 뭐 그런 심리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꼭 무슨 MB 때 사람은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저는 그래서 사람은 써야 되겠는데 예, 좋은 사람 찾기는 쉽지 않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렇게 1년 이상 30%에 갇혀 있으면 좋은 인재들이 안 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되면 남북 관계가 상당히 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물론 이제 한미 동맹은 강화되겠지만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 보면은 남북 관계가 썩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하는 끊임없이 이제 탐색은 또 있었는데. 그랬지요. 김영삼 대통령도 취임해서 이제 뭐 이 무엇인가 뭐 예. 북한하고 뭔가 이렇게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럼에도 북한 측이 호응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강경 쪽으로 선회하신. 이인모 노인인가 북송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강경 쪽으로 선회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윤 대통령은 처음서부터 그 태도랄까 입장을 선명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과거 정권하고는 달리 문재인 정권 때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네. 예, 일단 그 윤 대통령 판단은 제가 짐작컨대 대북 유화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건 환상이다라는 판단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 군사력을 증강해서 그죠? 예. 대북 방위력을 늘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지 뭐 유화적인 제스처 쓴다고 북한이 뭐 군사력을 침략 야욕을 벌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렇게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게 길게 봐서는 상당히 한반도 정세가 질서가 한번 크게 요동칠 가능성을 늘 배태하고 가는 거 아니냐. 안고 가는 거 아니냐. 안고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은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북한이 저렇게 잠잠하게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근데 중국도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MB 정부 때도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이제 북한은 워싱턴하고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니까 네. 부단히 미국하고 대화를 해요. 우리 눈에 안 띈다 하더라도 통미봉남 형태로. 네. 계속 미국하고 북한은 비공식 채널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지금도 대화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너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대결적인 것처럼 보이는 자세를 갖는 거는 조금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관님 커덕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일절 관계나 연락이 없었습니까? 물론이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윤여준 장관 네. 같은 집안은 아니신 거죠? 저 아저씨 뻘이에요. 학렬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아저씨 뻘입니까? 아저씨 뻘입니다. 아저씨라서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을 못 하죠? 아니. 네. 예, 할 말 다 하죠. 네. 아니 아저씨라서 아저씨는 인척 관계고 장관님이 오히려 밑에 학렬이니까 연락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했던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관계에 뭐 있겠습니까? 예. 역대 한국 정치권을 이야기할 때 언어의 마법사다. 굉장히 단어 선택에 있어서 윤여준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정책적인 대상, 좀 처리 대상, 이 척결 대상을 이야기할 때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거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죠. 네. 뭐 어느 사회나 뭐 카르텔 구조가 아주 없는 사회는 없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유난히 심하다고요. 이게 뭐 건설 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의 그 카르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이해관계로 뭉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올바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다만 그런 그 카르텔 구조를 어떻게 깰 거냐. 이거는 워낙 오랜 세월 다져진 구조라서 쉽게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정교하게 접근해도 쉽지 않을 텐데 너무 물론 계기가 생겼으니까 대통령이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는 건데 저는 그 문제의식만큼은 저는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회 여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좀 포괄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뭐 10월 퇴진설까지도 이야기 나오고 뭐 8월 구속설도 나오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체제 뭐 어떤 점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뭐 친명계는 계속 굳건히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라는 게 저런 식으로 지속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이재명 대표를 소위 검찰로부터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그러겠지만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걸 다 희생하다시피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야당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온 거잖아요. 이게 과연 야당에 도움이 되느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럼 국민에게 이게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전 다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민주당이 모를 지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시점에서는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자기 신상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10월이냐 11월이냐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는 총선 전에는 거치표명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까지 생각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한 평론가가 이야기한 10월 퇴진설, 그게 10월인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뭐 그 연내에 하지 않겠습니까?
아, 장관님이 이야기하시니까 또 무게감이 다르네요. 아닙니다. 아니 그 그렇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 상식적인 추리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대상에 되고 있는 중심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서 있는데 아, 네네. 노인 폄하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우선 80대 중반의 노인이니까 불쾌하죠. 아, 이게 윤 장관님 들으시기엔 나보고는 그럼 투표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니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뭐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죠. 네. 참 이렇게 뭐 비판적인 내용도 부드럽게 이야기하시네요. 맞습니다. 네. 자,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현직 대통령 이제 집권 여당 김기현 대표 체제인데 별로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돼 있다. 김기현 대표가 좀 더 포괄적인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홍준표 시장과도 이렇게 맞닥뜨리고 하는 것은 별로 좋게 안 보여요. 어떻게 일단 김기현 대표 체제를 보십니까? 저는 무슨 김기현 대표란 분은 잘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그래서 본인이 원래 스타일이 어떤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으면 국민의 눈에 비칠 때는 뭐 집권당 대표는 존재감이 거의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집권 초기니까 또 대통령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추진력이 강하고 그런 형편이니까 자칫 집권 초기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갈등이 빚어지는 모습을 국민에게 비춰지는 게 조심스럽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페이스를 맞춰주는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죠. 저는 지금 이번 정기국회를 김 대표가 어떻게 보내느냐. 네. 그걸 두고 보려고 그러는 거죠. 이번 정기국회도 그렇게 보내면 내년 총선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국정감사 등의 정기국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정기국회. 근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잖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 대표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내는지 당을 어떻게 지휘하는지 이걸 봐서 지금까지 해온 식으로 그냥 하면 뭐 내년 총선은 아마 국민의힘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고요. 야당과 대결하는 것도 뭐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집권당으로서의 목소리를 낼 건 내야지요. 아주 국정감사라는 게 아무리 여당이지만 행정부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건 지적을 해야 되고, 그죠? 필요한 건 정부도 지적하고 물론이죠. 비판하고. 해야 되니 그거 하라고 국민이 뽑아준 건데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런 기본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계속 대통령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내년 총선은 뭐 이 당 굉장히 어려워질 거죠. 네. 장관님 뭐 이제 국무위원으로 또 이제 김영삼 정부 있으시면서 여러 국무위원들의 활동 다른 부처의 장관들도 보셨을 텐데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도 유족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유족이 아니라도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 져야죠. 네.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는 법률적인 책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법률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과거에는 졌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저도 분명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언제부턴가 율사 출신 대통령들이 돼서 그런지 법률적인 책임이 아니면 책임 안 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그걸 보면서 이상민 장관이 이제 헌재 판결이 끝나서 법무에 복귀한 직후에 언론에 하는 말을 보고 제가 뭐 송구하다는 얘기를 하긴 했으나 그 법률적으로는 자기 책임을 면했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무겁게 느낀다. 앞으로 그 부담을 안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정도의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을 일치 안 하더라고요. 또 대통령도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에게 뭐 헌재에서 판에 기각된 건 다행이지만 그런 항상 그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명심하고 일해라. 그리고 한마디쯤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귀하는 건 저는 그건 안 된다.
장관님 지금 게시판이 터졌습니다. 왜요? 윤현준 장관님 뭐 최고 이러면서 아이. 분석에 감탄을 하는데 계속 나와 주시는 게 가능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뭐 식견도 짧고 뭐 네. 이런 데 나오면 겁이 나서. 네, 또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KBS니까요. 오늘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품격 있는 정치 고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총선 출마하시는데 선언은 이미 하셨고 해남 완도 진도 이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쪽은 고향은 아니시죠? 제 고향이죠. 아, 고향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예. 거기에서 당선되면 한 번 더 큰 것을 예.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당선되면 더 큰 것을 예. 더 큰 것이라는 거는 대통령밖에 글쎄요. 더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지금 얘기하기는 거시기하고. 그래요. 정동영, 천정배, 추미애, 전병헌, 신계륜, 전병헌 이렇게 해서 뭐 박지원 원장님 포함해서 그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당 내 기류가 좀 어떻습니까? 당 안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어떻게 됐든 보이 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아, 보이스로 들으니까. 아, 저는 예, 농사를 지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권리가 있고 음, 당에서는 아직 공천 룰 같은 것이 안 나왔지만은 당이 정하는 대로 해야죠. 그런 공적 경쟁을 하면 그렇죠. 된다. 예. 예, 당이 정하는 대로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 거론하신 분들하고는 전혀 뭐 어떤 얘기해 교류나-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교류한 적도 없고 정동영 저는 천정배. 농사를 지었다. 예, 그리고 지금도 음, 민주당 현역 의원 그 누구보다도 예, 가장 활발하게 대여 투쟁도 하고 예, 당의 쓴소리도 하고 예. 할 말을 하고 있다. 특히 오히려 저는- 영 보이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히 저는 네. 정치권에 우리 민주당의 매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기 역할을 우리 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 국민과 소통을 즉 지역 관리를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한두 달 사이에 지금까지 6,500명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를 찾아가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예, 조금 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노력하고 국민과 더 소통하고 그리고 정책적 면에서나 윤석열 정권에 대항해서 더 강하게 투쟁을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매기 그래서 저는 그런 농사를 지었고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부합니다. 민주당에서 매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현역 의원들은 미꾸라지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미꾸라지가 더 튼튼하게 되려고 매기를 풀어놓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러니까 지금 나를 풀어놨죠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미꾸라지들이 좀 약한 미꾸라지들이 있는 상황. 제가 뭐 그분들은 미꾸라지다, 또 약하다 예. 이런 걸 하기 전에 예, 국민이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죽을 쓰고 있는데 민주당은 밥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죽보다도 더 못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어렵다. 또 오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예, 오늘 당장 투표를 하면 국민의힘이 더 높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의원들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러한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 저는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도 수도권이 더 어렵습니까 민주당?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제 고향, 제가 목포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 불과 30분 차이지만은 해남 같은 것은 목포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선 고향을 좀 아우르고 있고 예. 또 방송 활동
강연 활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광주교육청 조청 청소년 정치학교 강연하고 해남을 갔고 예. 또 이번 주 일요일도 기독교 장로회 광주 중앙교회에서 8.15 경축 초청 강연이 있으니까 예. 가기 때문에 또 금요일 날 밤에 완도로 가서 토 일 아침까지 있고 광주를 오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으로 수도권이 어쩌다 하는 네. 것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혁신위는 거의 흐지부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은경 예. 혁신위원장이 부처포테콘을 내려놔라. 굉장히 염려했던 소위 명략 해동에서 어깨동무하고 나와라. 분당 운운하는 분열 운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한 그러한 혁신의 공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인 폄하 발언으로 인해서 나타난 예. 그 신우이 되신다는 분의 미국 글을 보면은 예. 굉장히 납득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또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가는 것이 좋다.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좋다. 그렇죠.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는 뭐 한 8월 중순 말까지만 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기다리지 말아야 된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 네. 정치예요. 국민들이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는 따끔하게 경고와 함께 잘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해임을 시키든 안 그러면은 이 원장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혁신위원장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위원들은 저는 8월 말보다는 그래도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딱 보면은요. 혁신위원장은 사퇴를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보면은 혁신위원장들이 그렇게 뭐 프레시하고 예. 어떤 분들이 와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역대 정당사를 보면은 혁신위원장으로 성공하신 분이 박근혜, 예. 김종인. 그렇죠. 두 분이 성공을 했다고요. 예. 역시 정치를 아는 사람이 후임 혁신위원장이 돼가지고 민주당의 혁신은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그런 비판이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다. 혁신위가 그러면 꼬리 아니라 예. 몸통이라도 잘라야죠. 몸통이라도 잘라야 된다. 몸통이 혁신위원장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혁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8월 뭐 말까지인가 뭐 언제까지 혁신위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국민의힘은 예. 자기 집 연탄불 꺼졌는데 자기 집 에어컨 고장 났는데 나무 집 연탄불 나무 집 에어컨 걱정한다고요. 예. 자기들 혁신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냉장고에 넣어놨나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예. 것은 계속 혁신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혁신위가 8월 말로 종식시킬 게 아니라 좋은 혁신위원장을 특히 정치적 경험을 가진 그런 분들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서 민주당의 혁신은 계속돼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도 힘들 것 같다. 그 위기설 그 안에 그 핵심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위기설이잖아요. 이거를 타개하지 않고 어떻게 혁신이 될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예. 민주당의 8월은 폭염보다 더 폭염이다. 첫째 19명의 돈봉투 의원들이 실명으로 공개되고 있잖아요. 예. 아직 3분이 안 됐지만은 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과 그 가족사
예. 가정사. 세 번째가 이재명 대표 8월 구속영장 청구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겁게 오고 있는데 이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최대 혁신은 단결이고 강한 민주당에 대해서 싸울 건 싸워라 이거죠. 그래서 저는 김대중 해고록을 우리 민주당원들은 다 읽어라. 그래서 그 김대중이 되자. 김대중은 어떻게 그 고난과 탄압을 극복하고 승리를 했는가.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은 그런 위기이지만은 예. 저는 감 september 9월이 오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이 오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예. 검찰의 칼이 그렇게 춤출 수 없습니다. 무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 19명의 우리 국회의원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있고 예. 전부 부인하고 있지만은 그 실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검찰발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추석 밥상에 뭔가 영장 청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말을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만 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검찰 시나리오에 예. 어떻게 우리 민주당이 따라가냐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만 예. 하더라도 이화영 부지사니 뭐 백현동이니 예. 직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설설설이지. 예. 이러한 것을 두고 검찰이 우리를 옥박질러 오는 것을 지금 19명의 국회의원들도 절대 자기는 아니다 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은 지금 믿고 있다고요. 영장 청구를 해오면 그냥 정면 돌파를 해버려서 실질 심사를 받아버리는 것. 아니 글쎄 본인의 어떻게 공헌대로. 됐든 예. 어떻게 됐든 검찰이 지금 현재 그렇게 직접 연결이 되지 않는데 정치적 탄압의 목적으로 영장 청구를 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예.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은 단결해서 싸워라 이거죠. 싸우지 않으면 지금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돈봉투 의원들이 발각되면은 그대로 움직여야죠. 검찰에 수능해야죠. 지금 저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구속하고 예. 박영수 특검 구속하고 윤관석 의원 구속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예. 민주당으로 향하는 검찰의 칼을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마지막으로 이 잼버리 대회는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잼버리 대회는 지금 현재 우선은 예. 저는 각 도시로 특히 서울 등 도시로 온 잼버리 대원들을 우리가 길에서 만나면 손가락 하트도 보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환영하고 좋은 행사를 빨리 끝마치고 예. 원인을 규명해야지 지금 이 판국에 서로 문정부 잘못이다. 내 잘못은 없다. 전라북도가 잘못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행사를 잘 끝마치고 그리고 이 잘못을 규명해야 된다. 단 불쌍한 여가부나 예. 전라북도로 책임 전가하지 마라. 문재인 정부로 넘기지 마라. 예. 그렇잖아요. 몸통은 항상 못 건들고 지금 5선 같은 거 보세요. 김영만 지사 못 건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깃털들만 잡아넣으면은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답게 예. 검찰총장 다 했을 때 박근혜 이명박 다 구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좀 크게 해봐라 이거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